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된 지 닷새째 도쿄전력과 일본 수산청에 이어 환경성의 해수조사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하한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 측 전문가 3명이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됐습니다. 도쿄에서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나흘째.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도 뉴스를 접한 뒤 우려 섞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If we got real strong proof that it's not dangerous, then I feel like it's okay. But obviously, maybe the government has to see if the population is afraid of it, and maybe they can slow the process. It can be very dangerous for the fish, for the human, for the environment. So I think it's definitely something I'm now more aware of. It's the kind of thing that could be over-sensationalized or under-sensationalized. 중국에 이어 홍콩도 일본 10개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가운데 정작 홍콩에서 온 관광객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They follow the guideline from the international aviation society, so I don't worry about the. 방류 개시 후 도쿄전력과 일본 수산청, 환경성이 각각 핵심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성의 첫 조사 결과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원전으로부터 40km 이내 11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검출 하한치인 리터당 700~800크렐을 밑돌았습니다. 인간이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이 없다는 게 환경성의 설명인데 도쿄전력과 수산청 조사 역시 삼중수소 농도가 정상 범위 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 측 전문가 3명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앞서 정부가 일본 정부, IAEA와 우리 측 전문가를 후쿠시마 IAEA 사무소에 2주에 한 번 파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이번에 파견된 전문가들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으로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를 방문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우리 측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IAEA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한 데 대해 일본 국민 절반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방류 이후 처음으로 26일에서 27일 18세 이상 성인 1,039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수 해양 방류가 개시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49%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29%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해양 방류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물었더니 불충분하다가 60%로 충분하다 26%의 배를 넘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중국 음식점들이 유럽산 해산물이나 민물 양식재료 등으로 식자재 조달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중국 매체 제일제경이 보도했습니다. 2021년 중국 호텔협회가 발표한 해물 요식업 시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의 해산물 요식업 시장 규모는 약 101조 4천억 원이고 관련 기업은 15,000곳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장은 최근까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연간 약 127조 2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일본의 해산물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 공급처를 바꾸고 있는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 내 반일 감정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본 열린여당 대표의 방중 일정에 퇴짜를 놓는가 하면 무분별한 전화 테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24일 저녁, 중국 장시성의 한 공원에서 반일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구이저우성의 한 일식집은 장사를 접고 잦은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일본 여행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東京電力グループ電話交換室でございます。ただいまの時間は受付時間外でございます。
下班了，重找一个。 도쿄 전력이나 일본 참의원 등엔 중국에서 걸려온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직접 관련 없는 민간 호텔이나 상점으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请问找个酒店。 모시모시. 다짜고짜 중국어로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번역기를 돌려 오염수 방류를 따지기도 합니다. あなたたちはなぜ汚水を排出するのか。あなたたちはバカ。なぜ排出するのか。 주중 일본 대사관은 명백한 범죄라며 중국 정부에 사법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머무는 자국민에겐 외출할 때 일본어로 크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회를 설득하려던 일본 열린여당 대표의 방중도 퇴짜를 맞았습니다. 북한의 위성 로켓 발사에 따라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는 오염수 배출 성토의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如果核污染水是安全的，就没有必要排海；如果不安全，就更不应该排海。 지구촌 해양 환경 문제를 두고도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양상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공되는 메뉴에는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갈치와 소라, 광어, 고등어가 있고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전복과 통영 바다장어, 멍게와 우럭 등도 포함됩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길 바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1박 2일로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 일정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여야는 일본 오염수 방류 등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 전 전열을 가다듬을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회기 종료를 단독으로 밀어붙여 여야 강대강 대치로 8월 임시국회는 조기에 마무리됐습니다. 당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 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정치적으로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 전 전열 가다듬기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각각 1박 2일로 연찬회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전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입법 방향과 총선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비회기 기간 전추전도 거센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원전 오염수 문제를 두고 정부의 수산물 안전 대책을 거듭 강조하면서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야권 공세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선전선동으로 규정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속내가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반일 프레임을 내세워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내 대규모 대회에 이어 일본에서 열리는 오염수 반대 집회에도 참석하며 윤석열 정권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강공을 이어갔습니다. 정의로운 한일 간의 연대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은 기시다 정부의 잘못을,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읍시다. 당내 대책위도 나서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집착 증세를 보인다며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한 여권의 공세에 맞섰습니다. 이 밖에도 야권에선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입법 현안의 조속한 처리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법 독주라며 맞설 여당과의 대치가 정기국회에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회 보궐이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임기를 마친 김효재, 김현 두 상임위원회 후임 추천이 불투명해지는 등 세 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당분간 이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미가 오늘부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2부에 돌입합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1일부터 연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UFS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흘 동안 이어지는 2부는 군 단독으로 실시됩니다. 이 기간 비원비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이 전개해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수사 계속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가운데 박 전 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 조사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군검찰수사심의위 종료 직후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 측이 곧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에 재소집을 요청하면서 조사를 미뤄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내며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육군사관학교 안에 설치된 독립영웅 5인의 흉상을 이전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은 철진한 색깔론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흉상 철거는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를 지우고 우리 군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 설명대로 공산주의 경력이 흉상 철거 이유라면 남노당 조직책 출신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숱한 흔적들은 어떻게 할 건지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도 항일 독립전쟁 영웅에게 공산주의의 망령을 씌우려는 도가 지나친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홍 장군은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영삼 대통령까지 보수 정권 내내 훈장이 추서된 영웅인데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서 해방 전에 작고한 홍 장군은 북한 공산당 정권 수립이나 6.25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일제강점기 이력까지 끄집어내 매도하는 것은 이념 편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단위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가 소비기한이 지난 패티를 납품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기본 정보가 담긴 스티커를 덧붙여서 소비기한을 바꿔 표시하거나 아예 제조일자를 뺀 스티커를 붙인 채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햄버거 패티가 들어있는 비닐 포장지입니다. 판매원과 제조일 등 기본 정보가 담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스티커 3장이 한 장처럼 겹쳐 있습니다. 스티커가 덧붙을 때마다 제조일과 소비기한이 일주일씩 늘었습니다. 그 라벨지 3장이 붙어있는데 8봉지 정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7월 24일이었는데 그 라벨지 첫 장이 7월 6일날 제조일자가 돼 있었고요. 유통기한 지난 거를 이걸 납품을 하지 않았나 의심을 하게 되어서 가맹점주는 곧장 본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본사는 단순 실수일 뿐 소비기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엔 아예 제조일자와 소비기한이 찍히지 않은 제품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브랜드를 믿고 저희가 본사를 믿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건데 이 음식 가지고 이렇게 좀 속이고 이렇게 오니까 저희가 영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실제 제품 소비기한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건 식품표시광고법을 어긴 겁니다. 그 제조 연료일과 소비기한 표시는 그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기존에 표시된 제조 연료일과 소비기한보다 연장 표시해서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변조 행위로 법률에 위반이 됩니다. 업체 측은 패티를 직접 제조한 것이 아니라며 납품업체를 바꾸는 등 사고가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에 실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각 매장에 연결해서 폐기를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 업체하고는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전량 전수검사를 해서 출고를 시키고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전국에 20개 가까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제품을 만들고 공급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 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장관 직권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품질 시험과 안전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모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늘부터 비행기 탑승 전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대한항공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또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는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합니다. 만약 측정을 원하지 않는 승객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직원에게 알리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최소 5년마다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야 합니다. 테슬라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모델 Y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전기차 가격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잇따라 가격을 낮춘 전기차 모델을 내놓고 배터리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테슬라가 국내 판매를 시작한 모델 Y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5,699만 원으로 기존 미국산 모델보다 2천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를 사용해 원가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경우 4천만 원대의 차를 살 수 있어 고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해도 차를 받기까지 6개월이 걸릴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내수 업체들에 밀린 테슬라가 남는 물량을 한국으로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에서 중국 자체 토종 브랜드의 전기차 급상승이 테슬라의 판매 위축을 가져온 것이고,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 생산 물량의 일부의 돌파구로 이제 한국 시장을 찾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산 LFP 배터리는 국내 전기차에도 장착돼 가격을 낮출 전망입니다. 다음 달 KG 모빌리티가 출시할 토레스와 기아 레이의 전기차 모델은 보조금을 받을 경우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 초반대까지 가격이 내려갑니다.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말 기준 10%에 이르며 성장세가 둔화하자 가격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조금 줄어들고 전기 충전 에너지 비용은 늘어나고 또 충전 시설은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전체적인 가성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판매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고가의 NCM, 즉 3원계 배터리에만 집중하던 국내 배터리 3사도 전략을 수정해 LFP 배터리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원천 기술이 가장 높게 가지고 있는 한국이라 할지라도 향후 3원계 배터리 60%, LFP 40% 정도의 생산 비중으로 배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배터리로 시작한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과 통상 문제를 관할하는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일단 수출 통제 문제 등을 논의할 소통 라인은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해묵은 긴장을 풀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일요일 늦은 밤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기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마중 나온 주중 미국 대사, 중국 상무부 국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러몬도 장관은 나흘 동안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미중 간 수출 통제 문제와 소통 채널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무역 갈등 문제를 다룰 실무 그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여행, 관광 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두 나라 사이 갈등을 누그러뜨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중국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이견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中美就双方接触交往保持着沟通，我没有可以发布的信息。 하지만 러몬도 장관은 수출 통제를 비롯한 대중국 제재에 대해선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기자들을 만난 러몬도 장관은 미국이 보호할 건 보호하고 협력이 가능한 부분은 촉진할 거라며 미국의 대중국 기술 통제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중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 데이터를 앞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도 항의할 방침입니다.
we have watched over the course of the past months a reduction in the level of transparency and openness with respect to reporting basic things like, for example, the youth unemployment numbers. 일각에서는 러몬도 장관이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토대를 마련하는 임무도 띄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러시아가 비행기 추락 사고 나흘 만에 프리고진이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추락한 비행기에서 수습한 시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건데 비행기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사망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바그너 그룹 전용기 추락 사고를 조사 중인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의 결론입니다. В рамках уголовного дела о крушении самолета в Твер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ено проведение молекулярно-генетических экспертиз. По их результатам личности всех 10 погибших установлены. Они соответствуют списку, заявленному в полетном листе. 프리고진의 사망을 의심하는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 당국이 사망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프리고진은 지난 23일 모스크바 서북쪽에서 추락한 바그너 그룹 전용기 탑승자 10명 중 1명입니다. 젊은 시절 식당을 운영했던 프리고진은 크렘린궁의 각종 행사를 도맡으며 푸틴의 요리사로 불렸습니다. 2014년엔 바그너 그룹을 창립하고 아프리카와 중동 등 세계 각지의 분쟁에 러시아 정부 대신 개입해 세력을 키우고 이권을 챙겼습니다.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요충지 바흐무트를 점령하는 데 공을 세웠지만 러시아 군부와 갈등을 겪다가 지난 6월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은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의 중재로 하루 만에 끝났지만 푸틴 대통령은 권좌에 오른 지 23년 만에 최대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당국이 사고 원인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배후로 푸틴 대통령이 강력히 의심받고 있습니다.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발언도 그런 의심을 뒷받침합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CNN에 따르면 루카센코 대통령은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프리고진에게 이미 2차례 경고했다고 자국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지난 6월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로 진격할 때였고 두 번째는 시기는 안 밝혔지만 이번에 함께 사망한 우트킨이 배석한 자리였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정말 강렬한 사진이었죠. 지난주에 찍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이 지금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이걸 가지고 또 티셔츠를 만들었나 봐요. 굉장히 지금 정치 자금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는 머그샷 촬영을 포함해서 20분 정도의 수감 절차만 밟고 풀려났습니다. 그 이후에 직접 SNS에 이 머그샷 사진을 올렸고 SNS 계정에 연결된 후원 계좌를 통해서 꽤 많은 정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7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자면 100억 원 가까이 모금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지난 26일 하루 모금액은 418만 달러로 24시간 기준 역대 최다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기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다음 화면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지난 주말에 그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머그샷을 비롯해서 다른 피고인들의 머그샷도 좀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제목을 보면 머그샷인데 이 묘한 표정들은 뭐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사진 주민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쭉 둘러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표정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트럼프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다소 화난 듯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활짝 웃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팀이 머그샷에서 어떻게 보여야 할지 계획했을 거라고 전하고 있었는데요. 머그샷이 일반적으로는 죄책감과 수치를 암시하곤 하지만 이들은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차기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트럼프는 노려보는 표정을 통해서 강함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해석했고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옷깃에 성조기를 달고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애국심에서 비롯됐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가장 밝게 웃고 있는 제나 앨리스 변호사는 용기와 신념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수감복이 아닌 양복 등 개인 복장을 입고 머그샷을 찍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표정과 의상의 머그샷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시 봐도 이 피고인들의 머그샷들은 죄책감과 수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중에서 이탈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에 표로도 나와 있는데요. 2017년에 1000여 명이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작년 기준 12,000여 명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무단 이탈자도 18명에서 1,151명까지 크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더 나은 급여와 근로 환경을 찾아서 떠나는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계절 근로자 제도를 악용해서 한국에 불법 정착할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그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게 농가에도 좀 도움이 안 되고 또 한편에서는 자칫 치안이 좀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와 함께 실린 기사를 보면요. 내년에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인 12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방침인데 이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 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계절 근로자의 경우 각 지자체가 관리를 맡고 있는데요. 지자체 공무원 한두 명이 이들을 모두 담당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관리 주체를 중앙부처로 바꿔서 보다 전문적이고 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또 처우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 그리고 열악한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산업재해 노출 위험도 크다는 우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좀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관리돼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 기사인데요. 씻지 못하면 자존감 자립심에 얼룩이 진다. 노숙인의 씻을 권리와 관련한 이야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정해진 거처가 없는 노숙인들은 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러움이 익숙해지고 또 냄새가 나도 신경을 잘 안 쓰게 된다는데요. 피부 질환 등에 취약하게 되는 건 물론이고요. 결국 이들을 도우려는 사람들도 점점 더 피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열악한 위생 상태는 자립을 해보고자 시도할 때에도 큰 걸림돌이 되곤 한다는데요. 결국 자존감을 해치는 등 정신 건강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숙인들의 씻을 권리를 위한 지원의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를 보면요. 노숙인들이 더 움츠러들지 않도록 안전하게 씻을 공간을 마련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시도들을 참고하면서 서울시도 이동 목욕차 사업을 도입했는데요. 자주 씻으면서 스스로 관리하게 되면 자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도입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이동 목욕차는 3대에 불과하고요. 한 대당 6, 7명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동식 목욕 차량 지원과 함께 안전한 노숙 장소를 만들고 또 샤워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샤워를 하면 기분 전환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인들에게도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치악산의 괴담을 다룬 영화 치악산이 9월에 지금 개봉을 하게 되는데 원주시에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주시는 영화 치악산의 상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흉흉한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보니까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는 건데요. 먼저 영화 제작사와 한 2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이렇게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럼 시와 제작사의 입장이 지금 각각 어떤 상황인가요? 네, 먼저 원주시는 영화 제목을 바꾸고 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치악산이라는 대사를 삭제할 걸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그렇게 되면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촬영해야 할 정도로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는다면서 거부했는데요. 원주시 입장에서는 최근에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주민 불안들이 큰 상황에서 혹여나 모방 범죄가 발생하진 않을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치악산에 위치한 구룡사와 치악산을 브랜드로 쓰는 농축산, 관광 분야 기관과 단체들도 상영 반대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전에도 뭐 비슷한 영화가 있었죠. 곡성도 있었고 또 곤지암 이런 공포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혹시 지역 이미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스포츠 기사인데요. 자, 스페인의 우승으로 지금 여자 월드컵이 끝이 났는데 굉장히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마무리였어요. 이 남자가 스페인 왕립축구연맹 회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진에서 나와 있는데요. 한 선수에게 시상식에서 기습 키스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축제가 돼야 할 분위기인데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무마하려고 둘러댔던 루비알레스 회장. 이후에 악의 없이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더 조심하겠다라고 사과의 의사를 밝혔지만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여자 대표팀 코치진 등 6명이 이 회장의 모습을 규탄하면서 사퇴를 했고요. 이번 우승의 주역 23명을 비롯한 81명의 선수들은 회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대표팀에서 경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으로 여성 스포츠계에 만연한 그 성차별의 실상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골을 넣었을 때 대표팀 감독이 옆에 있던 여성 코칭 스태프를 끌어안으면서 신체를 만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지적도 현재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페인 대표팀 소식을 다룬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은 여성 선수들에게 이루어진 수년 동안의 차별의 일환이자 그 정점이라고 분석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월드컵에 참가했던 잠비아 여자축구 대표팀에서도 이 감독이 선수들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공개된 장소에서의 범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결코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작년 11월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응시자들이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습니다. 응시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익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승소한 교육청은 이들에게 4천만 원대 소송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재작년 11월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 몇몇 문항이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응시생 일부는 불공정한 시험인 만큼 성적 발표를 취소해달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처음에 좀 분노 감도 있었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문제를 제기할 가치가 있다. 저는 이런 소송을 통해서 이 시험이 조금 더 공정한 경쟁이 되길 바랐고 끝까지 소송에 참여한 93명은 1심에서 결국 모두 패소했고 교육청은 판결이 확정된 원고들에게 소송 비용 4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 사람당 적게는 10만 원대에서 많게는 100만 원대에 이르는 소송 비용을 물어주게 된 겁니다. 교육청은 소송으로 낭비된 행정력과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앞으로 자신들에게 소송을 함부로 하지 말라. 만약 자신들에게 소송을 할 경우 대형 로펌이나 거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물어낼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나 원고들은 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매년 치러질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소송에 참여한 경우도 있다며 공익적 목적의 소송에서도 비용을 청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호소합니다. 공익을 위한 시험인데 여기서 소송 비용을 학생들한테 청구를 하겠다 하면은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누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나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사 소송에서는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공익소송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공익소송에서 졌다고 소송 비용이 감면되거나 지원받을 길도 없습니다. 사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 비용을 조정해 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긴 해도 공익성을 이유로 면제해 준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공익소송의 개념이 포괄적이거나 혹은 모호하다, 명확하지 않다라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판례로서 축적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소송 비용을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원칙이 공익소송에 대한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권력에 맞서는 공익소송도 다른 민사소송처럼 패소하면 원고가 모든 비용을 내야 합니다. 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2000년대 초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2015년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각 환경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소송입니다. 주로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다양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역시 공익소송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공익소송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히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공익소송의 특징을 다수의 피해 구제와 약자의 권리 보호로 정리한 건 연구용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소송 당사자에게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즉 소송에서 진 쪽이 소송 비용을 모두 내야 한다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정부 등 거대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공익소송의 특성상 소송을 제기한 약자나 소수자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신안군청은 1심에서 승소하자 염전노예 피해자들에게 소송 비용 700만 원을 청구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송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축에 드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가 확정되면 원고는 1,000만 원 가까운 소송 비용을 떠안아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금전적 압박에 공익신고와 소송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지역사회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소송을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왔을 때 패소하면 이런 비용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주저하시면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익소송 당사자가 패소하면 비용을 감면해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공익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해도 법원 재량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두는 것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앞으로 무슨 이런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부당하면 부당했지 거기에 대놓고 다시 공익적 목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소송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소송 비용 지급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지만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좀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얼마 전에 이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던 그 GS건설에 대해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 8개월 영업정지만이 아니라 서울시에도 또 요청을 해서 2개월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요청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서울시도 요청을 받아들이고 또 이 행정처분이 이제 확정이 난다면 최대 이제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건데요. GS건설뿐만이 아니라 이 건설사업 관리업체 그리고 설계업체에도 각각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이 건설사업 관리업체에는 6개월 영업정지 그리고 설계업체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자격 등록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영업정지 2년 이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를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네. 일단 GS건설이 이제 재시공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타격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면 재시공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5,500억 원의 이제 건설 비용이 일단 손실로 잡히게 될 거고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그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이 GS건설의 아무래도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이미지도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건설 수주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주택건설에서 GS건설이 굉장히 비중이 큰 업체인데 이제 수주를 잘 못하게 되면 영업 실적도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건설 업체에서의 이제 순위도 밀리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신뢰도가 하락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 대출을 할 때 좀 더 높은 가상금리를 요구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지에는 아주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만약에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 같은 걸 하게 되면 시간을 좀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가 또 심의하고 또 청문 과정을 거치는데 한 3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근데 이런 기간 동안에 또 업체에서는 이런 이제 행정처분에 대해서 좀 이제 너무 부당하다 이러면서 또 법원에 그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게 된다면 영업정지 처분이 이제 중지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수주 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2021년에 이제 광주에서 사고가 있었죠. 이 HDC 현대산업개발이 그때는 인명사고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1년 4개월 즉 16개월에 해당하는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는데 그 중에 8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나머지 8개월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는 바람에 지금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계속해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그걸 실제로 이제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GS건설 역시 이런 막대한 이제 손실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과연 이 행정처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 물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6월과 7월 물가 상승률이 2%를 기록하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달부터 다시 이제 상승률이 확대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무엇보다 이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가장 큰데요. 사실 지난달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3%가 나왔죠. 이 2.3%로 굉장히 낮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게 된 데는 유가 하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한 1.3%포인트 정도 떨어뜨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진 탓이었는데 올해 지금 이번 이제 8월 달을 살펴보면 1일부터 25일까지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물가가 하락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락폭이 전월 대비해서는 확실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유가 하락으로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이제 반감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 때문에만도 한 약 1%포인트 정도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유가가 조금 내림세를 보였는데 아마 그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지 않았을까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국제 유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중국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제 유가가 살짝 꺾이긴 했는데요. 그 이전에 국제 유가가 막 상승을 하던 시점에는 아무래도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잦은 감산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도 굉장히 큰 원유 수출국인데 그 러시아의 원유 수출 항이 좀 이제 타격을 받아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타격을 받아서 원유 수출에 좀 제한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경기가 이제 안 좋으면서 수요가 약간 부진할 수는 있지만 미국 경기가 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공급도 계속해서 이제 감산의 영향이 이어지게 된다면 유가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국제 유가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유가 변동성도 남아있고 지금 고물가도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상저하고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저하고 가능성이 점점 이제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상저하고 전망이 가장 큰 이제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도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 이제 아무래도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반도체 경기도 회복 시점이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중국 경기도 부동산 최근의 위기 때문에 더 이제 침체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출 부문에서는 일단 이제 좀 약간 희망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에 내수라도 좀 빨리 회복이 되면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높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비도 위축이 되고 또 이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결국에 기업도 투자를 하기가 좀 꺼려지겠죠. 따라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상저하고 전망이 조금 더 이제 위험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경제 일정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경제 일정이 있는데요. 네. 주요 이제 통계치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입 통계가 이제 8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7월 산업 생산 동향이랑 소매 판매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기가 어떤지를 좀 잘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구인 이직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또 2분기 성장률 잠정치도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돼서 실업률이라든지 이제 다른 부분들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PMI라고 해서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현재 경기가 확장 국면인지 수축 국면인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유 기업의 이제 PMI 지수와 또 민간 기업의 PMI 지수가 전부 발표가 되면서 중국 경기가 과연 앞으로 어떨지, 그다음에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문행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혜미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00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을 조명받는 조각 투자 시장에 1호 신청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1호 조각 투자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는데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업계 경쟁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현대 추상회화 작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 스테이송 61입니다. 최근 이 그림을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중개업체가 금융당국에 투자계약증권, 일명 조각투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이 미술품 등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의 증권성을 인정하며 조각투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도 처음입니다. 이르면 9월 효력 발색이 시작되면 이 작품은 투자자들로부터 7억 9,900여만 원을 조달받게 됩니다. 이후 최대 10년 이내의 처분에 투자자들에게 청산 손익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7,992조각으로 나눈 이 작품을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한 조각당 10만 원씩을 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한 주를 받으시게 되면 일단 투게더 아트는 이제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가격이 충분히 올라갔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실물, 이 작품 자체를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온 수익을 주수에 따라서 배정하게 됩니다. 일명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계약증권은 이처럼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미술품부터 한우, 기금속과 음악 저작권까지 다양한 조각투자 서비스 출시가 논의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도 선두 경쟁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각투자가 주식과 펀드와는 차이가 있고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데다 기존 발행 사례도 없는 만큼 투자자들의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수입니다. 기초자산이 어떤 건지를 투자자들이 좀 알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트를 통해서 증권신고서를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관련돼서 모든 리스크나 투자자 유의사항이 아주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조각투자의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할 방침입니다. 이미 300조 원대 신시장으로 불리는 조각투자 시장. 무엇보다 설익은 정보에 기댄 섣부른 투자는 삼가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브라질의 늪지대에 서식하는 아나콘다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멸종 위기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런 국제 멸종 위기종이 260여 개체나 국립생태원에 모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평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몸 길이가 50cm 정도 되는 큰 거북이 잔디밭에서 풀을 뜯으며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가 고향인 설카타 육지 거북입니다.
긴팔로 높은 곳에 매달리는 걸 좋아하는 흰손 긴팔 원숭이는 동남아시아 열대 우림에서 왔습니다. 서식지에 물이 꼭 필요하고 헤엄도 잘 치는 노랑 아나콘다는 브라질 등 남미에 분포합니다. 동물원에서도 보기 어려운 이 동물들은 모두 국제 멸종 위기종입니다. 밀수나 불법 사육을 하다가 적발돼 임시 보호시설로 왔습니다.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에 마련된 보호시설에 49종 260여 개체가 모여 있습니다. 희귀종마다 제각기 다른 서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간 5억 원가량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밀수되거나 유기되는 동물들을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도입되는 동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서식지에 맞는 사육 환경을 조성한 후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을 밀수하는 이유는 돈벌이가 되고 처벌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늘이 솔방울을 닮은 솔방울 도마뱀은 300만 원에서 비싸면 1,000만 원 넘게도 거래됩니다. 반면에 동물 밀수로 적발돼도 벌금은 국내 거래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원산지 시장 가격만큼 부과됩니다. 최근엔 몸을 묶어도 소리를 잘 내지 않고 인형과 섞으면 구별하기 어려운 도마뱀과 거북 같은 파충류가 많이 밀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멸종 위기종의 거래를 막고 동물 복지를 위해서는 밀수와 불법 사육의 처벌 수위를 현실적으로 높이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배드민턴 간판 스타 안세영이 우리나라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단식을 제패했습니다. 세계 1위 안세영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스페인의 마린을 2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1977년 시작한 이 대회에서 46년 만에 우리 남녀 통틀어 첫 단식 챔피언 새 역사를 쓰면서 아시안게임 우승 전망도 밝혔습니다. 앞서 혼합복식 서승재, 최유정도 상대 전적 9연패 끝에 중국의 랭킹 1위 조를 꺾고 깜짝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안익수 감독의 사퇴로 김진규 감독 대행이 첫 경기를 치른 서울이 선두 울산과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고 승점 1점을 수확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 1대2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었던 서울은 후반 추가 시간 6분 윌리안이 수비수 4명을 제치고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울산은 주민규가 2골을 넣으며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섰지만 승점 3점을 눈앞에서 놓치며 아쉬운 무승부에 만족했습니다. 광주는 압도적인 공격력을 앞세워 약체 수원 삼성을 4대0으로 대파하고 6위에서 3위로 도약했습니다. 광주는 지난달 7일 강원과의 경기 이후 8경기에서 3승 5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부 경쟁자들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후보로 선출되면 필패라는 경고와 함께 자신이 트럼프보다 더 나은 후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방송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에서 홀로 빠졌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는 여전합니다. 트럼프는 네 번째 기소 과정에서 찍은 자신의 머그샷을 공개하며 단번에 거액의 대선 자금도 모금했습니다. 공화당 경선 주자들은 일제히 견제에 나섰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A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가 후보로 선출되면 공화당이 대선에서 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can't have a convicted felon as our nominee for president and expect we're going to win. I think what it'll mean for folks across the country is 4 more years of Joe Biden. 그는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후보로 선출되면 지지하겠다는 경쟁자들의 입장에 대해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헌법을 어기는 행위를 종용했다고 주장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CBS 방송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법상 각 주에서 선거 결과를 확인하고 법원이 재검표를 마치면 이를 추인하는 것이 부통령의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수누누 뉴햄프셔 주지사는 공화당이 나라를 구하려고 할 때 자신만을 구하려고 했던 트럼프는 절대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첫 토론 이후 주목도가 높아진 기업가 출신의 비백 라마스와미는 자신이
트럼프보다 나은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를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지켜세우면서도 자신이 미국 우선이라는 의제를 트럼프보다 더 밀어붙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러시아에 맞서 싸우기 위해 F-16 전투기 도입에 앞장선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가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시각 26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키우 서쪽에 있는 지토미르에서 L-39 훈련기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조종사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이는 고통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라고 애도했습니다. 호주 북부에서 현재 시각 27일 합동훈련 중이던 미군 헬기가 추락해 탑승하고 있던 미 해병대원 3명이 숨졌습니다. AFP 등 외신은 미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호주 본토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노던 준주 멜빌 섬에서 미 해병대 23명을 태운 헬기가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숨진 3명의 대원 이외 나머지 20명은 부상을 당했고 이들 중 5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사고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도 보시는 것처럼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출근길 서울 등 중북부 지방과 전남 해안에서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무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 등 중북부 지방과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여수와 완도 등 섬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리산 부근에 최고 10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영남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내일부터는 중북부 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서울 낮 기온 26도 등으로 무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와 제주도는 여전히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길게 이어지겠지만 아직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